여러분들 히틀러의 경례 혹은 나치식 경례라고 불리고 있는 이 자세를 알고 계십니까?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로마 제국의 영광을 지원하기 위해서 로마식 경례를 공식화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로마식 경례는 과거 암살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로마 시절 무기를 들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빈손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인사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고전학 교수 마틴의 윙클러는 당시 문헌 기록은 물론이고 트라이아누스 원주, 티투스 개선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에 각각 새겨진 부조와 로마 동전에 새겨진 부조들을 면밀히 조사하며 로마식 경례의 기원을 추적했지만 로마의 그 어떤 예술 작품과 문헌에서 이 이름 모를 경례의 기원을 찾을 수가 없었죠. 간혹 연설 혹은 선설을 하던 중 이와 비슷한 자세를 취했다는 기록과 예술품들이 남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팔을 이용한 동작이었을 뿐 팔을 곧게 뻗은 상태에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는 그 특유의 자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로마가 쇠퇴하고 수세기가 흐른 뒤 로마식 경례를 표현한 작품이 등장합니다. 1784년 자크루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입니다. 작품 속 이야기를 짧게 설명해보자면 기원전 7세기 로마가 아직 도시국가였을 때 로마는 알바론가라는 도시국가와 패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와 알바론가는 최소한의 희생을 치르기 위해서 각 국가를 대표하는 소수의 전사들만을 내보내 담판을 짓기로 했어요. 로마에서는 호라티우스 가문의 형제들이 전장에 나가게 되고 알바론가에서는 쿠리아티우스 가문의 형제들이 전장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호라티우스의 형제 중 한 명은 쿠리아티우스 가문의 사비나와 결혼을 해서 자녀들까지 있었던 상태였고 호라티우스 가문의 카밀라는 쿠리아티우스 가문의 한 남성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두 가문의 여성들은 이 전쟁에서 어느 쪽이 되었던 반드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으니 굉장히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호라티우스 가문의 남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 했고 로마를 위해서 기필코 승리하고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죠. 이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 바로 호라티우스의 맹세입니다. 다비드는 나폴레옹을 섬기기 전 루이 16세의 궁정화가였는데요. 프랑스의 혁명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할 필요가 있었던 루이 16세는 이 다비드에게 호라티우스 가문의 일화를 말하며 이 작품을 그리게 한 것이죠. 하지만 다비드는 루이 16세의 요청보다 본연의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이야기 속 그대로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죠.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충성심과 그들의 고든 기계를 곧게 뻗어진 팔로 표현을 한 것이죠. 다비드의 작품은 당시 프랑스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루이 16세가 원했던 애국심은 부르본 왕가에 대한 충성심이었지만 당시 프랑스인들이 생각했던 애국이란 국민을 위한 진정한 프랑스의 탄생, 그리고 칼레의 시민대표 명이 그러했듯 대의를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한다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호라티우스 맹세에서 보여지는 결연한 의지는 프랑스 민중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게 되죠. 다비드 또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자코뱅당에 가입해서 의장이 되는 등 프랑스 혁명에 깊게 관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낸 작품이 바로 테니스 코트의 선서인데요. 여기에서도 로마식 경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겠다는 당시 혁명파들의 굳은 의지를 담아낸 작품이죠. 이렇듯 다비드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로마식 경례는 당시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를 한껏 담아 표현한 자세였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윙클러 교수는 다비드의 작품에서 표현된 호라티우스가의 복장, 무기, 건축 양식 등이 모두 당시 고전과 맞지 않는 표현이라 지적하며 검을 위로 치켜 올리는 자세 그리고 팔을 곧게 뻗은 자세 역시 앞서 말한 것들을 밀어보아서 이 모든 것들은 다비드의 창작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짓습니다. 하지만 윙클러 교수의 결론이 어떠한들 당시 이 작품 속 표현된 로마식 경례는 로마를 상징하는 하나의 제스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때문에 장레온 제롬의 황제께 경례, 목숨을 바치려는 이들이 인사를 드립니다 라는 작품에서도 어김없이 이 로마식 경례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1880년 미국의 루 월러스가 발표한 소설 벤허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영국으로 각색되었는데 이 영국에서조차도 소설 원작에 언급도 없는 이 경례가 로마를 상징하는 제스처로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로마식 경례는 한나라의 경례법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1892년 미국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목사 프란시스 벨라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콜럼버스의 미대륙 도착 400주년을 기념하여 학생들이 낭독할 충성서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벨라미와 그의 사업 파트너 제임스 B. 어팸은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낭독 자세 또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세는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가슴을 2번 두드린 후 국기를 향해 오른발을 곧게 뻗는 자세였는데 마치 로마식 경례와 유사한 자세였죠. 이렇게 만들어진 벨라미식 경례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채택되어서 한동안 미국 전역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서양 건너편에서도 이 로마식 경례는 유행을 타고 있었어요. 앞서 말한 미국의 연극 벤허를 비롯해 유럽에서도 많은 미디어에서 이 로마식 경례가 비춰지고 있었는데요. 1908년 루이기 마기 감독의 네로에서도 네로 황제에게 로마식 경례로 인사하는 포파이아 사비나가 보이고, 그리고 1914년 조반니 엘리코 비달리 감독의 스파르타쿠스에서도 이 로마식 경례를 하는 스파르타쿠스들을 볼 수 있죠. 이 당시 영화는 소리 없는 영화, 즉 무성 영화였기
국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스처 하나하나가 중요했어요. 그러니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이 자세는 로마를 무대로 하는 시대극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자세가 되었죠. 이외에도 20세기 초반 로마를 주제로 한 영화에서는 이 로마식 경례가 수없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조반니 파스트로네 감독의 카비리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스트로네 감독은 영화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 예언가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했던 가브리엘레 다눈치오를 영화 제작에 영입하게 되는데요. 이 인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눈치오는 어릴 적부터 인정받은 유망한 소설가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이탈리아 문학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되죠. 그리고 그 인기에 힘입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영화의 국제적 명성을 원했던 감독 파스트로네는 다눈치오를 영입해서 영화의 화제성을 한껏 끌어올린 거죠. 카비리아 또한 로마와 카르타고의 패권 다툼을 다룬 시대극이라서 당연히 로마식 경례가 수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정복 전쟁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분위기에 아주 잘 맞는 주제였습니다. 20세기는 제국주의의 바람이 한참 불던 시기였죠. 그러니 과거 로마의 정복 전쟁을 미화하며 추억하는 이 영화는 이탈리아인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한껏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소위 말해 국뽕에 취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카비리아는 1914년 4월에 개봉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 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제국이 협상국으로 참전하게 되었을 때 이 다눈치오 또한 파일럿으로 활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제 전쟁 영웅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이탈리아 제국은 협상국에 참전하는 조건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 일부분을 비밀리에 양도받기로 했었잖아요. 이를 런던 미락이라고 하죠. 그런데 미락에 포함되어 있었던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집권한 볼셰비키들이 이 조건을 폭로하게 되면서 이게 없던 일이 돼버려요.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이탈리아에서 민족주의적 분노가 크게 감돌게 됩니다. 결국 이탈리아의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과 태역 군인들이 당국의 지시 없이 임의대로 민병대를 조직해서 할양받기로 약속했던 피우메시를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병대를 이끈 선봉장이 바로 가브리엘레 다눈치오였던 거죠. 피우메는 오래전 베네치아 공화국 시절부터 줄곧 이탈리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인구의 80%가 이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러니 다눈치오의 의용군들은 별다른 손실 없이 손쉽게 피우메시를 점령할 수 있었죠. 오히려 피우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다눈치오의 의용군들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이때 다눈치오가 시민들에게 화답하듯 행했던 제스처가 바로 그의 영화에서도 자주 나왔었던 로마식 경례였던 거죠. 이후 이탈리아 당국은 다눈치오에게 철군을 요구했지만 다눈치오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오히려 피우메를 카르나로 섭중국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직접 통치를 감행합니다. 그렇게 통치자가 된 다눈치오는 스스로를 두체라고 부르고 로마식 경례를 정식 경례로 채택하며 제국 황제들이 그랬듯 관사 발코니에 나와 연설까지 합니다. 꼭 로마 같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거쳐 파일럿으로 근무하면서 정치 선전의 도 같은 다눈치오는 국가조합주의를 채택해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단체들로 국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비상시에는 두체가 독재를 할 수 있게 법안을 마련했으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은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게 법 체제를 바꿔버립니다. 맞아요. 다눈치오는 카르나로 섭정국을 자신의 철학과 민족주의적 사상을 듬뿍 담아낸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눈치오를 눈여겨본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베니토 무솔리니입니다. 파시스트로 전향한 무솔리니 또한 다눈치오 행동에 자극을 받았고 그가 이탈리아 왕국을 장악했을 때 다눈치오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를 두체라고 부르고 조합주의에 기반한 왕국을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다눈치오가 그래왔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꿔왔던 무솔리니 또한 1923년 이 로마식 경례를 이탈리아 왕국의 정식 경례법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 어린 시절부터 무솔리니를 동경해왔던 히틀러 또한 나치당이 공식 경례법으로 이 로마식 경례를 채택해 의무화하게 되죠. 그러니 허구한 날 이 두 사람은 진짜 로마에서는 하지도 않았던 이 인사법을 로마 제국의 부활이다 이러면서 줄창해왔던 겁니다. 그럼 미국의 벨라미식 경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1939년까지는 파시즘 논란을 계속 참아가면서 써왔는데요. 그래도 뭐 어쨌든 원조는 미국이었으니까 딱히 바꿀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파시즘과의 조금의 유사성도 허락할 수 없었던 미 당국은 고민 끝에 이 경례를 폐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경례법으로 바꾸게 되죠.